5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과 5개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잎사귀가 흩날렸고 공기는 얼어붙었죠. 아니, 저걸 맞춘다고 그 모습을 보았던 미국 군인들의 얼굴이 굳었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코치는 미군들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허용심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스스로들에게 부끄러워하세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지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나 베르너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온 씩씩한 여성 기자예요. 그것도 스포츠 전문 기자이죠. 제가 이렇게 스포츠 기자로 활동한 지도 벌써 12년이 되어가네요. 세계 각국을 돌며 스포츠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과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기록해오며 제 인생은 꽤나 풍성해졌답니다. 올림픽 스타부터 지역 리그에 떠오르는 신인 선수들까지 제 팬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왔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영화 같던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 도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었죠. 칼리나 작은 유럽 마을에 한국인 사격 코치가 있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대. 너라면 흥미를 느낄 것 같아. 뭐라고? 한국인 사격 코치? 한국인 사격 코치가 있다고? 근데 뭐 고작 그런 일을 내가 굳이 취재를 해야 하나? 라고 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별 기대가 안 들었거든요. 작은 마을, 허름한 사격장, 그리고 한국인 코치 벌써 듣기만 해도 재미없을 키워드들이잖아요. 스포츠 저널리스트로서 자주 들었던 작은 기적이라는 말은 때로는 과장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큰둥하게 넘겼는데 그 친구가 제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자꾸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회사에서 제 동료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기획기사 큰 건 하나를 펑크 나면서 급하게 제가 취재를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당장 소재 거리를 찾을 시간조차 없었던 저는 곧바로 그 친구의 말을 떠올렸죠. 에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한국이 올림픽 사격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니까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죠. 며칠 후 저는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초원과 작은 집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도착한 작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가 찾아간 작은 사격장에서는 묘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감돌고 있었죠. 사격장 문을 열자마자 저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잡아주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 여유로운 몸짓, 그리고 아이들의 실수를 지적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이름은 강태율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치였죠.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그 였기에 그냥 다음부터는 강씨라고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중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선명한 눈매, 그리고 단단한 체격. 첫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쳐온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멀리서 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해주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우리는 사격장 옆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사격 연습을 이어가고 있었죠. 여기서 코치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작은 마을에서 국제대회 스타를 키운다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례한 질문이죠.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이 코치의 마음을 신경 쓰기보다는
제 기사가 먼저였기 때문에 이 기사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를 가늠하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그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그러더군요. 총을 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맞히지 못하면 관역은 절대 관역을 맞힐 수 없어요. 그러니 마을이 크건 작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약간은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더군요. 보통 이러면 내 예산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정말 힘든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실래요? 이런 소리나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다른 평범한 스포츠 코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영화 속에나 있지 현실에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편 사격장 한쪽에서는 작은 소년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그걸 보더니 코치는 인터뷰를 멈추고 소년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천천히 숨을 고르고 관역이 내 총알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봐. 관역이 총알을 따라온다고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말이 익숙한지 어리둥절한 저와 다르게 그 소년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반가소개를 당겼어요. 당하는 소리와 함께 관역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총알이 박혔죠. 사격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년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강 코치의 말이 뭔 소린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 다행이다 싶었죠. 자리에 돌아온 강 코치에게 저는 곧바로 물었어요. 아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강 코치는 그러더군요. 아이들의 실력은 보통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리고 차분하게만 하면 아직은 대부분을 맞출 수 있는 난이도라고. 근데 떨리고 긴장하니까 못 맞추는 거라서 아이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믿고 그냥 편안하게 쏴도 관역이 내 총알에 찰싹 달라붙을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를 믿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였어요. 꽤나 인상적이더군요. 보통은 그 반대로 가르치니까요. 그날 저는 강태율 코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어떻게 이 작은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왜 이곳에서 사격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말이에요. 강 코치는 꽤 재미있는 사람이었죠.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면서 제가 제일 처음 물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작은 마을까지 오게 되었냐고요. 분명히 뭔가 한물관 스포츠 스타거나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강태율은 한국 특전사에서 사격팀으로 활동했었다고 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그래서 실력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자세나 표정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단순한 코치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는 특전사 시절 사격 훈련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고 해요. 전역 전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라면서 그는 무거운 이야기를 이어갔죠. 생생장구하던 그는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훈련 중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은 사격 선수로서 그의 커리어를 끝내버렸다고요. 순식간의 일이었죠. 처음엔 절망했어요. 사격은 제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총을 쏘는 것만이 사격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도 사격의 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코치로서의 삶이었죠. 처음엔 한국에서 작은 사격 교실을 열었다더군요. 그때 한 국제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사격 코치를 구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한국의 사격 실력은 많은 올림픽 대회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한국인 사격 코치를 모시려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했겠지만 강 코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곳 폴란드로 건너온 것이죠. 그렇게 강 코치는 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 허름한 사격장, 오래된 장비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기자님, 처음엔 솔직히 후회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싶었죠. 하지만 그날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치님, 저도 코치님처럼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죠. 아, 여긴 내가 필요하구나. 처음부터 큰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사격 기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집중력, 자신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게 목표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가르친 첫 번째 수강생은 사격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조용한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 아이는 강 코치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코치님, 저는 한 번도 무언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 코치는 그 아이에게 말했죠. 괜찮아. 여기서는 네가 네 자신을 믿는 법부터 배우면 돼. 그렇게 강 코치와 그 소녀는 매일 사격장에 나와 연습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마을의 작은 사격장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소녀는 결국 마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죠. 그 순간 강 코치는 깨달았다고 해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강 코치는 평범한 코치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키보드 위에 꾹꾹 눌러졌죠. 강태율 코치는 작은 마을의 작은 사격장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부푼 마음으로 그 시작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한 둘째 날 저는 강태율 코치가 아이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초보자다운 어설픈 자세로 총을 잡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함이 가득했죠. 작은 몸집의 아이들이 무겁게 느껴질 법한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다군요. 어깨에 힘을 빼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관역은 도망가지 않아. 강 코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중 한 아이가 작은 실수를 하자 강 코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졌고 그는 다시 총을 들어 관역을 응시했습니다. 탕하는 작은 총성이 울리자 관역의 중앙에 근사하게 총알이 꽂혔어요. 아이는 놀란 듯 총구를 내려놓고
자신이 쏜 관역을 바라보았죠. 잘했어. 강 코치가 격려하듯 외쳤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는 다른 스포츠 코치들처럼 아이들을 몰아쓰고 실력만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는 끝없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코치보단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격이라는 스포츠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무작정 관역만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격은 다른 스포츠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사실을 그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주변 마을끼리에 친선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 코치의 제자 중 한 명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죠. 작은 최고의 여자아이였는데 강 코치 제자의 이름은 소피아였어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죠. 저런 아이가 사격을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회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코치들이 소피아를 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 아이는 뭐야, 코치도 무슨 아시아인이라고. 세상의 체격도 작고 경험도 부족해 보이는데 사격은 힘과 체력이 중요한데 저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한국인 코치면 뭐해. 애가 형편없어 보이는데 하는 말소리가 크게 들렸죠. 별로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쩜 저렇게 무례하지 싶어서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의외로 강 코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소피아에게 조용히 말했죠. 소피아, 겁먹을 것 없어. 오늘은 그저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날이 알지? 관역이 너를 따라올 거라고 믿으면 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총을 들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한 발 한 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탕 작은 총성이 울릴 때마다 관역에 정확하게 총알이 꽂혔죠. 이윽고 마지막 한 발.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관역 한가운데에 총알이 바뀌자 관중석에서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우승입니다. 소피아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해졌죠. 저렇게 작은 아이가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웃던 현지 코치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고 그저 말을 잃고 서 있었죠. 저렇게 어린애가 저런 정확성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들은 수군대고 있었어요. 그들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잘 봐라. 저 아이의 코치는 한국 특전사 출신 코치라고. 그게 바로 한국인의 집중력과 근성이다. 자식들아라고 말이에요. 물론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강 코치는 소피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소피아. 지금처럼 내 자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강태율의 사격장은 더 많은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강 코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고 학부모들은 더 이상 그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죠. 특히 아이들이 강 코치를 만난 이후엔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아이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겨우 사격이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 해답을 알고 있었죠. 답은 사격이 아니라 저 한국인 코치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작은 사격장은 더 이상 작은 사격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이 자라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수업이 진행되고 저의 취재 기사도
나날이 좋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던 때였어요. 강코치와도 꽤나 친해진 상태였고 저는 모처럼 즐거운 취재를 하게 되어 마음이 가벼운 상태였죠. 하지만 잔잔한 바다에는 언제나 거친 폭풍의 위협이 기다리는 법이라고 하던가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화롭던 사격장의 불편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한 건 한 학부모의 무심한 한마디 때문이었죠. 우리 사촌이 미군 출신인데 곧 이 마을에 놀러 올 거야. 사격도 엄청 잘해. 솔직히 강코치보다 훨씬 잘 가르칠 걸.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웅성거렸고 몇몇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군이라니 굉장히 내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코치는 그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훈련을 계속했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 미군 사촌이 정말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키는 환칠하고 등에는 미군 마크가 새겨진 재킷을 걸친 남자였어요. 그는 사격장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비웃음을 흘렸죠. 오, 사격장이라니 정말 반갑군요. 제 주특기가 사격인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한국인 코치가 있다던데 맞습니까? 오, 정말인가 보네요. 한국이 사격 잘하기로 소문났다던데. 그런데 뭐 아무튼 장비가 꽤 오래된 게 좀 아쉽네요. 그는 곧장 강태율에게 사격 대결을 요청했어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면서 말이에요. 그의 우쭐 때는 태도가 정말 골사나웠지만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이 궁금한 눈치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하지만 강코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격은 경쟁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런 것을 하면서 버릴 시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미군은 어깨를 으쓱이며 코흡숨을 쳤어요. 그럴 줄 알았지라면서 말해요. 저는 내심 강코치가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길 바랐지만 그렇게 단박에 거절해버리니 좀 아쉽기도 했어요. 특히 부모님들 중 일부는 쑥덕대기까지 했죠. 아니, 저 미국한테 질까봐 정말 자신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 미군은 특유의 친화성으로 아이들에게 밀크쉐이크를 사주겠다며 아이들을 데려가더니 갑자기 저녁에 아이들을 좀 빌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신나 보이는 모습에 강코치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미군이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파이어라도 하려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의 머릿속이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날이 저물기 전에 이미 미군은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간 상태였죠. 저는 강코치를 도와 사격장을 정리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뛰어들어오더니 강코치에게 자기 혼자서라도 사격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강코치는 아이에게 왜 너는 가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사냥은 아직 무섭다는 거예요. 뭐 사냥이라고? 강코치의 얼굴은 순식간에 심각해졌어요. 그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죠. 알고 보니 미군은 아이들에게 진짜 총이 뭔지 보여주겠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사냥을 나갔다더군요.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무작정 나가는 사냥은 불법이라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강코치는 제게 마을 보안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자기는 곧바로 굳은 얼굴로 나서더군요. 저는 보안관에게 긴급 연락을 남겨놓고 재빨리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알려준 장소로 가보니 숲속에서는 미군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실탄이 장전된 총을 만지며
사냥감을 겨누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미군은 강태율을 보자마자 잠깐 놀란 듯 싶더니 오히려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한국 코치님이 여기까지 왜 오셨나? 사냥의 사자라도 구경해보고 싶어서 오셨나? 한국에선 사냥 같은 건 꿈도 못 꾸지. 그는 그 와중에도 의스대고 있더군요. 아마 강 코치가 자기에게 아무런 짓도 못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코치는 화를 참으려는 듯 심호흡을 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다치거나 잘못된 아이는 없나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그에게 여기서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도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불법이고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군은 끌끌대며 대꾸할 뿐이었죠. 겁먹었나 보죠. 아니면 총 쏠 자신이 없는 건가? 여기서 한 발 써보시죠. 저기 보이는 나무라도 쏴 맞춘다면 제가 돌아가리다. 너무 어렵진 않겠죠. 어디 당신의 실력을 좀 볼까요? 아이들은 긴장한 채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저는 긴장감 넘치는 이 상황에 손에 땀을 쥐었어요. 그리고 강코치를 말렸죠. 상대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때 강코치가 천천히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숲속의 정막은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었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미군이 말한 것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사과나무였어요. 나뭇가지에 달린 덜 익은 작은 사과 여러 개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단 5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과 5개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잎사귀가 흩날렸고 공기는 얼어붙었죠. 저걸 맞춘다고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도 너무나 순식간이었거든요. 자세를 바꾼다거나 다시 발 위치를 잡는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숨쉬듯이 써버린 총이었죠. 그 모습을 보자 미군의 얼굴이 굳었고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강 코치는 총을 내리고 미군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허영심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스포츠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당신은 오늘 그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한 순간이었어요. 이후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이 사건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미군은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강 코치는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 그의 인격, 그의 책임감이 모두에게 인정받은 거죠. 거기엔 아이들의 입도 한몫 톡톡히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격장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신이 나서 동네방에 자랑을 해댄 거예요. 우리 강 코치님이요. 바람처럼 총을 쏴서 사과 5개를 한 번에 맞췄어요. 완전 대박. 그 미군 아저씨는 완전 쫓겨났대요. 우리 코치님이 진짜 최고야. 사격장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신뢰는 더 커졌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강 코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허세도 자만도 없었어요. 그저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강태율 코치는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신뢰와 책임을 심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그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작은 마을을 넘어 더 큰 올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회사에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 취재 마감 일정을 좀 늦춰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빅 이벤트가 발생했거든요.
바로 국제 사격대회였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국제 사격대회가 열리는 거대한 경기장은 수천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저마다의 깃발을 들고 등장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마을에서 날아온 강태율 코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경기장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작은 팀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라고요. 경기는 예선을 거쳐 결승으로 흘러갔어요. 마지막 무대가 가까워져 오자 그 아이들은 꽤나 긴장한 듯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강 코치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아예 어깨를 토닥이며 수많은 조언이나 코칭은 뒤로 하고 아이에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말만 해주고 있었어요. 이윽고 강태율의 제자는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경기장은 고요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심지어 공기의 흐름조차 멈춘 듯 느껴지던 그때 마지막 총성이 울리고 관역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관역의 정중앙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순간 경기장은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아이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과 함께 눈물이 맺혔죠. 강태율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차분하던 그 사람이 저런 표정을 보인다는 게 신기했죠. 그는 말없이 벅찬 얼굴로 자신의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애써 발을 옮기더니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너는 내 자랑이야 라고요.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그의 눈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강태율의 제자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태극기를 펼친 거였어요. 불꽃 푸른 태극 문양이 경기장 한복판에 드리워졌고 그 장면은 경기장 스크린을 크게 비췄죠. 그러자 관중석에서 한국이다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사격계에서는 한국이 이름이 좀 있다 보니 사격 팬들이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제 뒤에서는 옹성이는 목소리가 들렸죠. 어쩐지 한국 코치였구나. 정말 대단하네. 그 작은 마을 열악한 사격장에서 어떻게 이런 선수를 키웠을까? 다른 코치들은 강태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한국 코치님 존경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강태율은 조금 더 기세 등등한 모습 없이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서려 있었죠. 저는 기자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늘 보던 스포츠 대회의 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건 꿈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와 강코치 그리고 그의 제자는 작은 방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금메달을 목에 건 제자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코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강 코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룬 거야. 나는 그저 네가 나아갈 길을 밝혀준 것뿐이야 라고요. 너무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물론 그날의 감동은 경기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어요. 아이들은 강태우 코치 주변으로 몰려들어
그의 손을 잡았고 학부모들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축하 행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작은 사격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며칠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마을의 기적, 한국인 코치 강태율의 이야기였어요. 이 기사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각국의 언론들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했죠. 한 명의 한국인 사격 코치가 작은 마을에 가져온 변화라면서 말이에요. 강태율 코치가 갖는 의미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며 무엇보다 스포츠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강태율은 여전히 작은 사격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의 문을 두드리고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온이 작은 최고의 남자는 단순히 총을 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은 더 큰 꿈을 쏘아 올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은 나라에서 나온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강태율 코치의 총성은 작은 마을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속에 울려 퍼지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영하 30도의 강추 속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유럽군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폭설로 오도가도 못하고 눈밭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다시는 없을 기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강추위와 폭설야도 끄덕하지 않는 맹수 같은 물체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육군 중위마트시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악몽 속에서 저희 폴란드는 러시아의 전차부대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나오죠. 악몽에서 간신히 깬 뒤에도 저는 불안하게 뛰는 가슴을 한참이나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물론 저는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는 동안 유럽은 세계 최강이다.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 라는 말을 귀에 몰시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나토에 속한 군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네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내가 집권하기만 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한 이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항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노릴 나라는 아마도 다음은 우리 폴란드 차례가 될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야 되었군요. 우리 부대에 노후화된 PT-9원 전차들로는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를 막아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언 K2 전차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산무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전차가 과연 폴란드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항공무기를 깔봤죠. 하지만 막상 K2 전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기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K2 전차는 제 모든 의구심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레이저 추적 장치, 고성능 디젤 엔진, 자동 장전 시스템 등 이 모든 첨단 기술은 마치 공상과 학영화 속 무기같이 느껴지기도 했죠. 특히 러시아의 최신 T-14,
아르마타 전차를 능가하는 성능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의 침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발언으로 인한 불안감도 어느새 깔끔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렇게 모처럼 희망찬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상부에서 핀란드 북극권 라플란드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토의 다이나믹 프론트 25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 거기에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나토 회원국들이 총출동한다고 했어요. 이번 훈련의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었기에 저는 진중한 태도로 핀란드 행수송기에 올랐죠. 그래도 우리 폴란드에게는 한국 무기가 있으니 뭐 별일이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훈련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일지를 말이죠. 핀란드의 훈련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여기가 진짜 내가 살던 지구가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북극의 얼음지옥이었죠.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면 제 코털이 순식간에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추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핀란드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와, 그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극한의 추위였어요. 끔찍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담요를 세 겹 덮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심지어 제 옆 막사에 있던 프랑스 장교는 술로 몸을 들여고 와인 2병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겠다며 나갔는데 꽁꽁 언복도에서 뒤로 크게 넘어져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군인들 역시 너무 추워서 몸을 옴그리고 있느라 차렷 자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전쟁이었다면 우린 전투도 못 해보고 다 얼어 죽었겠군요. 시베리아 벌판은 여기보다 더 추울 텐데 그런 곳에서 전투라니 정말 끔찍해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끊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비들이 작동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자랑스러운 유럽의 최신의 무기들이 북극의 추위 앞에서 한낱 고철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거죠. 영국의 아에트 90도, 독일의 판처 하우비체도, 프랑스의 카이사를, 자주 포마저도 모조리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엔진이 걸리자마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꺼져버렸죠. 독일의 장비병들이 필사적으로 전차를 고쳐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와, 그 순간 진짜 머리를 망치로 맞기라도 한 듯 멍해지더라고요. 레오파드2는 유럽 최강의 전차인데 고작 추위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력화되다니요. 이래서 대체 어떻게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건지 저희 처지가 참 우습게 느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새로 들여와서 희망에 들떴던 제 자신도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고요. 그때 설상가상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시야가 둠도 확보되지 않는 백색 폭풍이 몰아쳤고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통신기기마저 먹통이 되면서 저희 부대는 그 무시무시한 눈 속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죠. 물론 통신이 되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던 게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구조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영국 소령의 이런 절망 섞인 중얼거림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 전쟁이었다면, 여기가 핀란드가 아닌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이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보게 되었어요. 분명 러시아군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 밖에는 남지 않게 될 것이었죠. 얼어 죽거나
포탄에 맞아 죽거나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사이 프랑스 부대의 통신병이 저천증으로 쓰러졌고 영국의 기술병들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동상에 걸린 것 같다고 소리쳤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 나토 연합군을 사귀는 바닥을 쳤죠.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순간 갑자기 요란한 괴무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속눈썹을 비비며 눈보라 너머를 바라보았고 결국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안과도 같은 폭설을 가르며 한국의 K2 전차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추운 곳에 오래 있어서 환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극한의 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K2는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마치 맹수가 눈밭을 헤치고 달리듯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독일군 장교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저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더군요. 여태까지 독일 전차가 최강이라고 굳게 믿어왔을 텐데 그 믿음이 깨지니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은 거겠죠. 유럽의 최첨단 장비들이 모두 얼어붙은 그 순간에도 한국의 K2 전차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한국 전차는 진짜 미친 겁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대 소속 정비병 한 명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괴음을 내며 눈보라를 헤치고 왔던 전차에서 내린 핀란드 육군대위가 웃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니 겨우 이 정도로 놀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저희가 한국에서 수입한 K2 전차의 기본 성능일 뿐이에요. K2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43도까지 정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독일 장교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그런 전차가 어디 있어. 그건 우리 독일군도 해내지 못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 독일군 장교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독일어로 뭐라고 떠들며 핀란드군에게 보란 듯이 비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러자 핀란드군은 조용히 K2에 올라타더니 K2를 훈련장 바로 근처에 있던 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봐요, 잠깐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수심이 3m이나 된다고요. 영국 중령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K2 전차는 이미 강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군인들은 어떻게 해 저거 당장 말려야 하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하며 K2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K2가 강에 빠져 꼴사납게 허우적거릴 일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더군요. 글쎄, 한국 K2 전차는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KM3를 이용해 강물을 가뿐하게 건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독일 장교는 창피했는지 얼굴이 새빨져서 침묵했고 영국 중령은 연신머리를 쥐어뜯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라이오파드는 시동조차 걸기 힘든데 저건 미친 수상 기동 능력으로 강까지 건너다니 대체 한국은 뭘 만들어낸 거야? 저건 괴물이야. 그 말의 옆에서 한국 K2 전차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간부 핀란드 소령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수중 도하 능력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4점, 몇 미리 깊이의 강까지 도하가 가능하고 완전 밀폐 시스템으로 물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의 말에 나토 연합군 장교들은 입에 자물쇠라도 달린 듯 침묵하더군요. 그동안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에 차 있던 유럽 군사들의 얼굴에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져버렸고 부러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나토 연합훈련장은 한국 무기의 위용에 압도당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유럽이 군사기술의 절대 강자라고 믿었던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런데 K2의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포탑을 360도 회전시키더니 갑자기 포신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아하게 포신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보이더군요. 자동 장전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네요. 분당 8발까지 발사 가능하고요. 핀란드 소령은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설명했고, 그 말을 들은 나토 연합군 모두는 할 말을 잃은 채 바보처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는 유럽이 만든 무기가 세계 최고이고 유럽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무기들의 위용을 보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해 보너스로 보여드리죠. 전차를 몰고 왔던 핀란드 대위가 일부러 콕 집어 독일군 장교를 향해 말하더니 K2 전차를 급경사에 눈 덮인 언덕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죽였죠. 물론 지금까지 K2가 보여준 성능은 대단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가파른 경사를 오를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K2는 우리의 상식을 다시 한번 뒤엎었습니다. K2는 마치 산악자 정어처럼 급경사를 가뿐하게 경사를 올라가 버렸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 같아. K2만 있으면 이제 러시아가 전별도 문제 없겠어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러시아를 몹시도 두려워했지만 지금부터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핀란드처럼 한국의 K2를 수입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제 말에 핀란드 대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K2 덕에 무사히 숙소로 복귀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실로 오랜만에 러시아가 나오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에서 검은 표범이 눈밭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 폴란드의 희망이자 자부심이 되어줄 블랙팬서 K2였어요. 포문을 열더군요. 연속으로 터져나오는 포성에 돼지가 울릴 정도였어요. 이 놀라운 광경에 나토 연합군 모두는 담으지 못했죠. 그에 반해 프랑스제 카이사를 자주 포는 추위 때문에 장병들이 밖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프랑스 장병들은 실내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을 갖춘 K9 자주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프랑스 장병들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한국 K9을 선보인 핀란드 장병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연속 사격을 이어갔죠. K9이 대단하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네요. 제 말에 옆에 있던 영국 포병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K9은 진정한 포병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죠. 군사 강국이라고 똥똥거리는 러시아에도 저런 괴물은 없어요. 그런데 영국 장교의 감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훈련장을 찾은 핀란드 장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 한국의 K9형을 48문을 도입했고 그 성능에 완전히 매료되어 계속 추가 도입을 하고 있어요. 영하 32도에서 영상 43도까지 완벽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K9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특수 개발된 단열재와 첨단 난방 시스템,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유가 적용되어 있다는 설명에 우리 모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K9은 우리 핀란드 여군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 말에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주포들은 숙련된 남성 병사들도 다루기 어려웠거든요.
K9의 조작이 워낙 쉽다 보니 병사들의 숙련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유지보수도 아주 쉽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의 K9만을 선택한 이유예요. 우리는 K9 자주포 클럽의 회원이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핀란드 장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K9은 나토 동부 전선에 새로운 수호자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천무 로켓이었죠. 자, 여러분 잠시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대위의 경고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천무의 첫 발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이 하늘을 수놓으며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불꽃놀이 같기도 했지만 그 위력은 실로 강대했죠. 천무는 단 한 번의 발사로 축구장 3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요. 저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야. 천무만 있으면 러시아 놈들은 상대도 되지 않겠는데 전투 첫날 러시아 놈들을 바로 묵사발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프랑스 소령은 천무를 보며 어린아이라도 된 듯 신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왜냐하면 얼마 전 우리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를 54기나 주문했거든요. 사실 상부의 그런 결정을 들었을 때 이왕 살 거면 독일제 무기를 사지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무기를 사나 하고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유럽의 장비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진짜 최강은 한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버린 거죠. 다른 연합군 역시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고 각자 모국어로 뭔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일부는 부러움을, 일부는 한국 무기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었죠. 그때 핀란드 대위가 저에게 잠시 주목해달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저희가 이 장비들을 저희가 수입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고작 1년입니다. 독일과 미국이 전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년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빠른 속도죠. 그 말에 독일 장교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연간 15대의 전차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이번에 한국 무기들을 수입한 폴란드에 공장도 지을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전차 1000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훈련장의 찬물이라도 끼한 듯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1000대라니. 그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전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였으니까요. 게다가 유럽의 장비들이 혹한 속에서 하나둘씩 쓰러질 때 한국산 무기들은 끄떡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 우월한 무기들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저는 이제 무서워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게도 유럽의 기술만을 최고라 여겼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강자, 그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얼마 후 부대에 복귀한 저는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 폴란드군이 얼마나 강해질까 생각하며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리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미 그 엄청난 위력으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지만 저는 이번 핀란드에서의 훈련에서 다시 한번 한국과 함께하는 우리 군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거튼이 작동하는 K2와 K9의 모습은 요즘 저희 폴란드 장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답니다. 요즘 저희의 작전 회의 시간에는 기분 소식만 전해지고 있고요. 천모 발사대 54기가 모두 작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어제 시험 발사에서는 러시아 국경 근처 칼리닝을 하드 주둔 러시아군이 하늘을 가르는 천모의 발사음에 발각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정보장교의 이 보고의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심지어 어제는 러시아 정보국에서 우리 폴란드의 위성 사진을 찍어가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들려오는 첫 보로는 러시아 놈들이 우리 공장 규모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지 못했다더군요. 그 소식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때마침 창밖으로 이제 막 새로 도착한 K2 전차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이제 우리 폴란드는 더 이상 약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었죠. 그때 아주 통쾌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오늘 아침 발트해에서 러시아 함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다가 K2 전차들이 배치된 것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를 포함한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죠.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던 그 암담했던 시절이 이제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K2 전차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고 천무 발사대 포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동맹이자 최강의 한국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폴란드가 나토의 변방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미래가 손에 잡히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눈시울이 붉어진 저를 보며 지휘관님이 장난스럽게 말을 거시더군요. 코발스키 중위 자네도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유럽 장비만 고집하더니 요즘에는 K2 전차만 타고 다니지 않나. 맨날 그렇게 자네만 타고 다니지 말고 후배들에게도 양보 좀 하고 그래. 지휘관님의 말씀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또 그럴 것이 제가 요즘 K2 전차를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부대에 나와 K2를 먼저 예약하고 퇴근 시간까지 훈련을 핑계 삼아 놓아주질 않으니 후배들 사이에서는 제가 K2의 수호신이란 별명까지 얻었더군요. 하지만 이게 다 라플란드에서의 그날 때문입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진행된 나토 연합훈련 유럽산 전차들이 하나둘 시동이 꺼져갈 때 한국의 K2는 꼿꼿이 임무를 수행해냈죠. 특히 그날 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K2의 열영상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K2에 열광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지휘관님께는 차마 부끄러워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께는 사실 대로 고백하자면 전 이제 제 스마트폰 배경화면도 K2 전차 사진으로 해놨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I love K2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이런 K2 마니아가 된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 K9 자주포, 천모, K2 전차, FA 모십을 수출하는 등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정적인 무기 체계와 신속한 납품 능력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저는 앞으로 한국 방산업계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미유권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한국이 선정된 것은 그야말로 대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교환 학생으로 온 아시아 학생이 갑자기 정교 회장 후보가 된 것 같은 충격과 설렘이랄까요. 이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마치 인기 아이돌의 팬클럽처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죠. 현대로템의 K2 전차 추가 공급 계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확대, LIG 넥스원의 신공대전차 미사일 도입,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왕국 진입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답니다. 한국은 분명 세계적인 방산강국이자 군사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폴란드가 영원한 동맹국으로 그리고 가장 열렬한 팬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마치 제가 K2 전차의 영원한 팬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늠름하게 서 있는 K2 전차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아시아 무기는 열등해라며 코 웃음치던 제가 이제는 K2 전차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나요? 사실 한국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염치 없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폴란드는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구소련의 일원으로 북한을 지원했으니까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은 재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거기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반도는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으니까요. 도시는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은 무너졌으며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거기에 저희 폴란드도 일부지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 휴가를 내고 한국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전쟁기념관을 찾았죠. 차가운 대리석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쟁기념관을 안내해 주시던 한국 장교님께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군요. 코발스키 중위님,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서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쟁기념관 바로 맞은편에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도로를 달리는 현대차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세련된 디자인을 뽐내고 있었죠. 자, 보시면서도 믿기 어려우시죠? 장교님이 제 표정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1953년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면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불가능이란 말을 모르셨나 봐요. 하루 16시간씩 일하시면서도 우리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 열띠권의 경제대국,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강국,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 거기다 한국의 방산산업까지 말이죠. 장교님은 멀리 보이는 K2 전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우리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으니 그건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전쟁 기념관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듣고 일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이제는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된 나라, 그들의 다음 목표가 무엇이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저를 시작으로 폴란드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헌신까지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폴란드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앞으로 폴란드는 한국의 든든한 우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한 군사와 경제적 협력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과 혁신의 DNA를 배우며 이를 우리의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한국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너무 자랑스럽네요. 일전에 어느 프로에서 지금 현 시대를 읽은 어른들이 전 세계인들 평균 1.5배씩 정신과 몸을 사용했기에 유례 없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봤는데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김지혜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고맙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